자, 반갑고요. 오늘은 몇 강이냐면 몇 강이지? 5강이죠. 자, 5강 보면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를 보면요. 구체적 사례 적용이라고 돼 있지. 오늘 5강하고 또 6교신가에 또 있지 않아? 6교신가에? 그때는 이제 주제 고르기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스킬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스킬을 배워도 뭘 이해해야 스킬을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치? 어쩐지 힘들더라. 마이크가 없어서. 야, 2교시 누구였어? 야, 다음에 좀 꽂아놓으라 그래. 아, 귀찮게. 아니, 이게 지금 먼 데서 이렇게 오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서 좀 섭섭해. 영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선배면 뭐 어쩌라고. 다음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꽂아놔야지. 내가 허리. 안 썼어요. 그럼 누구야 1교시? 영왕씨 거의 빼고 다른 거. 영왕 선생님 빼고 다른 걸 꽂았어요. 그래? 그럼 다시 꽂아놔야 될 거 아니야. 전해주고 내가 꼭 전할게. 정신 차리시라고. 다음 수업 나라고. 그 시험표 보고 다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좀 세신데. 하나하나 선생님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알게 될 거야. 점잖은 척 하는 거지. 가차 없어. 화나면. 내가 허리를 한번 굽혔잖아. 남자가 허리 한번 굽힌다는 거. 자, 여담이 없고 이제 오늘 지금 4교시죠?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 냉면이라는데. 너 냉면 좋아하니? 네. 부른 것만 아니죠. 그렇지. 부른 거는 그냥 탄수화물이지. 그래서 냉면 잘 먹고 6교시 때 그때는 또 6강을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진짜 스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스킬을 잘 발휘하려면 어떤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강, 2강에서 했던 패러프레이징 플러스 내용 일치는 진짜 기본입니다. 그렇게 숙제를 하시고요. 오늘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 사례 적용을 할 건데 일단은 요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숙제를 드릴 건데요. 51번 문제를 보면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지.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빠졌나 봐. 맨 위에 있는 인간공학은 있지? 이거를 기억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늘 배운 대로 또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는 많이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량 적은 거 위주로 하려고요. 그래서 51번, 52번은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과제하시고요. 좀 분량이 적은 49페이지, 53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을 바꾸는 거죠. 말. 그래서 말을 바꿔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53번 문제는 기억의 관점에 따를 때 괜찮아. 그 알람은 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마시면 아니야. 울리라고 있는 거야. 좀 너그러워지라고. 네, 맞긴 하죠. 자, 그럼 알람아 괜찮아 한번 해줘. 미안해. 괜찮아. 자, 또 쿨하게 또 인사도 하고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모습. 야, 또 진정한 남자는 말이야. 사물과도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가끔 남들이 또라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건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자, 알람은 울리라고 있는 거다. 그거 울려도 괜찮아요. 자, 밑줄 친 기억이 맨 마지막 단락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쭉 읽어볼 텐데 아마 우리 수업한 거는 끝까지 읽는 거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말을 바꿔서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이니까 많이 훈련돼 있을 거 아니겠어? 훈련이 많이 되면 글을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글은 도구고요. 의미를 캐치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만약에 여러분들 버전이라면 시험 때 이렇게 읽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하게 되면 글자만 읽게 되면 앞 내용을 모르거든요. 속도가 좀 늦어도 괜찮아요.
독서에 시간 걱정하는 거는 언제부터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고3 2학기 때 해도 돼요. 2학기도 좀 빨라. 그때까지 되면야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 고민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니. 근데 공부를 잘 해가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시간 고민 좀 해볼까? 라고 하려고 한다면 시간 고민이 이미 해결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잘 진행된다면 수험생활 내내 시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팁.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통계인데요. 선생님도 여기서 많은 학생들을 10년 넘도록 이제 이게 수업했잖아. 재수생들을. 근데 평균적으로 너희도 혹시 모의고사 볼 때 한 지문 정도 못 풀었다 이런 경험 있지 않니? 근데 한 지문 정도의 사이즈는 수능 날 당일 극복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부연해 줄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 아무리 모의고사 실전처럼 보는 모의고사를 할지라도 수능이 아니면 수능만한 긴장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진짜 수능 날 되잖아? 그럼 맨날 끝까지 한 문제도 못 그러니까 한 지문을 못 읽었던 아이들은 수능 날 갔다 와서 버스 타고 오잖아요. 그래도 다 했어. 그러면 맞다 다 했네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 날이면 바짝 긴장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문제풀이에 들다 보니까 한 지문 정도는 극복이 되는데 두 지문은 극복이 안 돼요. 두 지문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풀고 있는데 한 지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진심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좀 맨날 한 지문 못, 그러니까 찍으면 다 풀 수는 있겠지. 한 지문을 못 풀었던 건 뭐야? 다른 거 다 진정성 있게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세트가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 물론 그 이야기의 전제는 나머지를 어떤 진정성 있게 잘 풀어왔다는 걸 전제로 한 지문 정도는 당일 극복돼요. 당일.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아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쫓아오거나 잡아먹으려고 뒤쫓아오지 않아. 오히려 공부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을 딱 씌워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개념 없이 나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공을 기르고 나만의 방법을 기른 다음에 수능날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 아무나 다 와쌍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순위라든가 점수가 있겠지. 그때 그렇게 얻는 거지. 몇 등급이다? 야, 너희들이 무슨 고기냐? 등급 따지게. 그리고 그게 실질적 등급이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찍은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등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으로 갈 때는 등급이 의미가 없잖아. 원점수 100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5점이다. 85점을 생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15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을 깔아놓고 계속 내가 몇 점이 마이너스인지를 그 버전, 그 스탠스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잖아? 그럼 이상하게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어요. 내가 2등급은 이제 어느 정도 올리겠는데, 뭐 등급 얘기하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표현으로 2등급은 어느 정도 올리겠는데, 1등급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맞아요. 2에서 1 올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옆에서 뭐 어떻게 해줘도, 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은 학생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어떤 뭔가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은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 고려하려면 푸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 자,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살다가 운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많아. 그런데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포커싱을 하는 의무 윤리든 아니면 그 행위의 베이스가 되는 성격, 성품의 베이스를 맞추는 덕의 윤리든 간에 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그 행위에 따른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야. 괜찮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이 철학자 새끼들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평가가 진행돼야 되고, 또 운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에 따라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못 되쳐먹은 것,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 봐봐. 만약에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 일치한다면 이것과 관련한 거 선택지 제거하면 되겠죠. 자, 패스. 그런데 말이야,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운을 따로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들은 도덕적 운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쪼갰는데, 첫 번째 태생적. 이 태생적이란 건 뭐냐면 태어날 때 그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둘째는 상황적 운이야. 그래, 성품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기 않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될까 봐 가령 해놨네요. 가령이란 말은 예를 들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드는 것은 앞에 걸 이해했다면 뒤에 거를 편히 봐도 되고, 앞에 게 이해가 안 됐다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예를 분석하는 그런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 자, 금방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을 해도 어떤 상황이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읽는다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든 거야.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은 똑같은데 없는 새끼는 장발장처럼 물건을 훔치겠고, 반면에 그 성격은 있는데 뭐 부족할 게 없으니까 그 성격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상황적 운이겠죠. 자,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된 거야. 운이라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예상되는 결과, 그 결과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벌어졌어요. 그럴 때 운을 뭐라고 하냐면 결과적 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봐봐. 어떤 화가가 나는 이런 예술을 추구해 라고 하면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갔어. 그런데 그 결과가 진짜 화가로서 예술적 성공을 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나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했을 때 해보자. 그러면 그가 화가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무책임한 거야. 성공했으면 이런 거지. 그래, 이 예술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족까지 희생했구나. 대단해 라고 하겠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저 미친 새끼 저거 가족 다 버리고 말이야. 병신처럼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치? 이게 바로 무슨 운이야? 결과적 운이라는 거야. 자,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 때문에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달리 평가하는 거 역시 불공평하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게 누구라고요? 철학자들이라고요. 자, 마지막 단락.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되니? 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평가가 불공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말은 결국 뭐야? 도덕적 평가는 아예 해서는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줄 친 기억,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 풀 건데요. 일단 기억 먼저 읽고 선택지에 대입해 가면서 구체적 사례 적용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소개할게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누구냐? 강제,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로 뭔가 강제성이 있을 때, 모를 때, 이렇게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만 국한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도 그냥 읽어보자.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말이야,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난점, 어려운 부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밑줄 친 기억만 보면, 얘들아 칠판 잠깐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 사례 적용하는 거야. 구체적 사례 적용을 그 난이도가 되게 광범위해요. 내용일치는 그래봤자 내용일치인데, 구체적 사례 적용은 구체적이라는 게 뭐야? 구체적인
그렇지. 감각이나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독서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문학에서 따지자면 우리가 저런 거 배웠잖아.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혀내어. 응? 그 다음에 뭐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해서 뭘? 남자는 뭐 이런 거 하나 외워줘야지. 그래야지 또 여인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이런 여인의 노래를 또 몇 개 알아야 또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응?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그 추상적인 시간을 자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독서에서도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건 뭐다라고 하지 말고요. 상대적 개념으로 구체적인 것의 상대적 개념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기억 다시 읽어보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 문제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잖아. 그러면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 무지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밑줄 친 기억은 선택지에 비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강제, 무지 등의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골라보세요. 자,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고 기억 벌써 푸는 거야? 풀고 있어요. 틀렸는데. 틀렸어. 자, 봐봐. 이거는 좀 쉬운 거야, 개념 때문에. 근데도 한번 잘 보세요. 1번.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을 다정하게 대했다. 얘는 어때요? 강제나 무지가 있어, 없어? 그러면 기억에 해당돼, 안 돼? 그러면 문제는 뭐야? 도덕적 평가 대상이니까 기억에 해당 안 되는 아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럼 기억 없는 거 날려. 2번, 3번 날리는 거야. 자, 니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그렇죠. 그럼 얘는 떠밀린 것은 뭐가 된 거야? 상황. 강제적인 뭔가 떠밀린 상황은 얘랑 연결되죠.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닌 걸 골라야 하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니은 들어간 거를 지워야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오죠. 나머지 봐봐.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글을 모름, 무지죠. 그럼 디귿도 들어가서는 안 되네. 리을 봐봐. 풍족한 나라의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기억에, 그러니까 도덕적 평가의 대상에 가능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를 뭐하러 설명하느냐? 이거를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어서 선생님이 넣은 거고요. 잘 보면, 자, 헷갈려서는 안 돼.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체적인 것,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항상 상대적이에요. 기억, 밑줄 친 기억인데 이 기억에 따른 구체적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억은 추상적인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걸 고르는데, 자 봐라. 밑줄 친 기억에 뭐 강제나 무지 등 통제가 불가능하다. 얘들아, 문제가 먼저겠니? 지문이 먼저겠니? 지문이 먼저죠. 그 문제 낸 사람들은 얘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그럼 출제자들은 고민했을 거야. 강제로 어떤 예를 낼까?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밑줄 친 것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라. 본문에 있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라 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과 선택지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연결시키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응? 기억? 기억은 어떤 거야?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 안 해?
하니까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되는 거지. 기억 리얼인데. 답 1번. 근데 아까 안 된다고.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는 무지나 강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죠, 기억은. 그리고 그 신분가 종교인인가 얘도 되죠. 근데 니은과 디귿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강제와 무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냐? 강제와 무지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51페이지. 많이 풀어봤니? 비트겐슈타인? 문제? 어디서 들어갔어? 한 번도 못 써라. 거기 사람 같다. 맞죠?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자, 그 원슈타인은 뭐야? 그건 사과할게. 어쩔 수 없었어. 드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논리, 철학, 논고. 이거는 어려워서 읽지도 못한대요. 빈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해서 플러스 20세기 현대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접속부사 없지?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뭐라고 했냐면 언어를 아주 애매하게 써서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논란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애매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해서 조금 논란이 없게끔 명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철학자의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괜찮지? 두 번째 달로 넘어갈게.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은 앞에 나와 있던 논리, 철학, 논고죠. 얘를 구체화하네. 논리, 철학, 논고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언어는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그림은 언어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 계속 패러프레이징. 이 이론은 당연히 다 앞에 있는 그림 이론을 구체화해 나가겠죠. 그림 이론, 이렇게 얘들아 앞에 문장을 계속 구체화해서 나간다라는 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맥을 짚는 거라고 얘기했죠. 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뭔가 필을 주었던 것은 어떤 기사였어. 무슨 기사냐면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한 기사를 통해서 이런 거구나. 언어라는 것은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해요. 그것은 모형이 실제 자동차 그리고 사람이랑 함수관계, 대응 1대1 함수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언어도 이 세계와 언어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여긴 거죠. 너무 빠른가? 괜찮아? 좋아요. 언어가 의미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언어가 세계랑 연결된다. 대응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야. 또 다시 말해서 곧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명제, 세계는 사태. 사태는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어라는 것과 세계라는 것은 그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고요. 언어는 세계를 마치 그림처럼 서술함으로써 그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 괜찮아요? 예. 언어는 뭘로 돼 있어요? 명제. 그 다음에 세계는 뭘로 돼 있다고요? 사태로 돼 있다는 거야. 자, 금방 얘기했던 이
그림 이론에서 명제랑 짝짝꿍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not A but B죠. 이 사태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그림이 아니라 실은 논리적 그림이다. 사실이 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팩트가 되면 그 명제는 오케이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거는 거짓이 된다는 거죠. 명제의 참 거짓.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문제가 의미 없는 명제를 고르는 거잖아. 그 의미 있는 것도 잘 봐야죠.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명제가 자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는데 만약 어떤 명제가 밑줄 실제하지 않는 대상 밑줄 실제하지 않는 대상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 얘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요? 의미 없는 명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거짓도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뭐도 있다? 참거짓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보면 문제는 의미 없는 명제야. 자, 보세요. 하나 더 읽어보자. 이러한 한 달랑 남았는데 남기는 것도 좀 그래.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에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보이지 않는 영혼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형이상학이 뭐야? 추상적인. 형태 이상의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종교, 철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는 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보여야 실제로 일어나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아. 즉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오히려 철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게 많은 논란을 낳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단락이랑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또 이에 대해 말로 답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쉿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이론이죠.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마. 말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안 그러면 여러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55번 보면 위 글에 의미 없는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럼 아까 의미 없는 명제에 대한 조건들을 몇 개 이렇게 뽑아놨는데 55번 보세요. 의미 없는 명제에 대해서. 자,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맞아요. 왜? 그러니까 의미 없는 명제라고? 의미 있어요. 왜요? 있다는 걸 설명해 봐봐. 실제하는 대상이 당연하죠. 실제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경험적 세계에 있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이제 그런 걸 같이 해보자는 게 수업의 취지죠. 그러니까 그냥 맞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2번 물은 1기압에서 90도씨에 끓는다. 뭐예요? 의미한 경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걸 언급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거죠. 3번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야 이거는 실존 인물의 태어난 장소, 태어난 시기까지 얘기를 해버렸잖아. 당연히 맞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헌혈을 한 행위는 실제로 일어난 사태 아니니? 네.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메모를 하시란 말이죠. 그럼 답은 5번이어야 하는데 5번은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얘는 당연히 답이 1, 2, 3, 4번이 맞으니까 의미 있는 명제니까 5번이 의미 없는 명제인데 왜 의미 없는 명제냐라는 거죠. 이거 기출된 지문이야. 설명해 봐봐. 왜? 바람직한 삶. 그렇지. 딩동댕. 윤리적 가치를 언급했어. 바람직한 삶 동그라미. 형이상학적 아니면 윤리적 가치 이거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아니 없는 명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구체적 사례 적용은요. 시험 볼 때 이지랄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공부와 시험은 버전이 달라야 돼요. 공부를 시험처럼 하는 거는 딱 수능 보기 한 달 전만 시험처럼 공부하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공부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도쿄올림픽 축구 이제 예선전이 있었는데 몇 대 몇이에요? 한국이 루마니아랑 했거든요. 4대 0으로 이겼어요. 아까 들었다. 누구한테? 지도실 쌤한테. 로마니아 유럽 국가 아니야? 유럽인데 뭐 가난한 나라죠. 아니야 유럽치고는 약한 나라인데 일단은 뭐 세계급 선수들이 없고 우리는 이미 이강인 있었으니까. 이강인 누구예요? 이강인? 손흥민도 있지 않아요? 손흥민은 나이가 몇인데 올림픽은 나이 어린 애들만 나가잖아. 손흥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뭐야? 저번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 그럼 이제 못 나가요? 못 나오지. 와일드카드로 나가야 되는데. 와. 손흥민도 이제 끝났구나. 자 봐봐. 이제 시작이지. 자 봐봐. 그 축구 선수들 훈련할 때 축구 어때 잘해서 국가대표도 발탁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감독의 눈에도 들어야 되잖아.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축구만 하니 걔네들? 아니야. 연습을 축구처럼 실전처럼 안 해. 실전처럼 하는 훈련은 언제만 하면 돼요? 대회 직전에 하는 거예요. 대회 직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자기 점검, 뭐 명상도 필요하고요. 전에 선생님이 봤던 다큐멘터리 박찬호가 미국 가서 고생했을 때 그때 이겨냈던 것은 일찍 출근하고 연습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도 명상을 이렇게 했어요. 인도에서 배운 명상, 그러니까 인도식의 명상. 그게 다큐멘터리로 다 잡혔는데 다 그래야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실전과투 훈련을 매번 하면은 나중에는 실전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전에 벌이는 게임이 단순히 그 실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전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기타 부속적인 요소들을 다 내가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스피드, 정확도 뭐 이런 게 다 데이터화돼 있잖아. 만약에 패스력이 부족하면 패스를 존나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골 결정력이 낮으면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의 자기만의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또 연마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국어 영역으로 가져오면 또 똑같아요. 무조건 시간 제거 미친놈 모양 막 푸는 게 아니라 하나를 풀어도 진짜 기억날 수 있게끔,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도 야 이거 수능에 바로 이런 스타일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가지수들을 많이 챙겨야 된다고요. 그게 경험이란 말이죠. 그게 반드시. 그래서 메모해라 이거죠. 메모해라.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것도 설명했냐면 메모의 중요성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메모를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샘플로. 자, 뭐 할까? 이거 56페이지 봐봐. 56페이지. 아이고, 이것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했던 건데. 자,
메모보다는 일단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자, 마지막 단락 왼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업들이 하나의 제품과 연계된 다양한 품목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놨는데 연계된 다양한 것들을 파는 것도 역시 디드로 효과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자, 찾았지 어딘지? 처음에는 어떤 물건이고 하나만 사게끔 하는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 이후에는 디드로 효과에 의해서 소비자들 스스로 그 물건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하냐면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크로스 브랜딩이라는 걸 한대요. 크로스 브랜딩 전략. 기억이니까 잘 봐야 되겠죠. 얘는 뭐냐면 둘 이상의 상표를 연결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전략은 뭐냐? 다른 제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것도 그거랑 잘 어울려. 이게 크로스 브랜딩이야. 자, 그 다음에 또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의 패션과 아이의 패션이 어울려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심어주는 토탈 패션. 이런 것도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80번.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까지 중 기억, 크로스 브랜딩과 니은, 토탈 패션의 전략에 따른 광고의 예. 자, 선택지 보지 말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갖고 한번 얘기해 봐봐. 여태까지 무슨 사의 옷만 입으셨다고요? 이제부터는 이거 입어 보십시오. 여기 기억 돼? 니은 돼? 아니요. 땡! 날려.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지우면 1번, 2번은 답이 안 되겠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니은. 무슨 신사복을 입은 당신 곁에 있는 부인에게는 그냥 평상복을 입히려 하십니까? 뭐야? 토탈이죠. 그럼 니은이 토탈인 경우가 3번, 5번밖에 없네. 자, 디귿. 무슨 사의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그 모자에는 저희 회사 재킷이 잘 어울립니다. 크로스 브랜딩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리을과 미음은 읽어봐도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고 냉면 먹자. 크로스 브랜딩 이거 문제를 풀어봤지만 지금 짧게 세 지문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 5강의 챕터의 이름은 구체적 사례 적용이죠. 구체적인 건 절대적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추상적인 것도 절대적 추상적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진 본문을 조금 더 쪼개거나 자세히 하는 게 구체적 사례 적용인데 반드시 우리도 너희들 지금 설명하고 풀어보니까 크로스 브랜딩이라는 건 이런 건데 사례를 읽어보니까 연결이 됐죠.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글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두고 어느 정도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공부할 때만큼은 정리해 두고 선택지랑 연결해 봐라. 선택지 얘는 막 주저리 하지만 반드시 아까 떠밀린 강제, 글을 모르는 아이 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상표랑 연결. 그럼 얘 뭐였던 거야? 크로스 브랜딩이니까 모자, 재킷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구체적 사례 적용을 느낌으로 푸는데 절대 느낌으로 풀지 말고요. 출제자 자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고생했어요. 마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네. 수고하자.